자, 여러분. 자, 들리시죠?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그 주례 토론의 주제는 한국의 극우운동과 기독교주의라는 주제로 지금 진행을 할 텐데요. 어, 우리 저 김진호 목사님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일단 박수로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뭐 일단 시작하기 전에요. 원래 이제 제가 계속 사회를 볼 건 아닌데 일단 오늘까지만 사회를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전문 사회자께서 지금 여기 저 손희정 선생님도 나와 계시는데 다음 주부터 전문 사회자분께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즘 그 이렇게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이 거리에 이제 이 태극기 부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극우 운동의 뭐 주요 이 동력들이 이 기독교 진영과 한국의 이제 기독교주의에 대해서 이 극우 이 생성의 배경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우리 김진호 목사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목사님 요즘에 워낙 이 주제가 좀 핫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발표도 많이 해주시고 바쁘신 분인데 특별히 좀 참석을 위해서 좀 시간도 내주시고 했습니다. 발제 시간은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 충분히 좀 듣도록 하고요. 지금 올려드린 그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말씀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해 말씀 하나 드릴 것은 제가 과거에는 목사였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목사는 아닙니다. 목사는 이제 저는 원래 장로교 교단 목사였는데 장로교는 그 이제 교구 개념으로 노회라는 게 있는데 노회에 적이 있어야만 되는데 제가 적을 두지 않은 지가 20년이 넘어서 이게 쉽게 말하면 행불자인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하면 사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 목사님. 네, 그냥 네. 그래서 제 지인들이 그냥 저를 올빼미라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개신교가 하여간 또 사람들을 또 잠을 못 자게 하는 주범 중에 하나로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그 그래서 개신교와 극우주의 문제가 이제 늘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 또 이제 일종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시가 있어요. 그런 착시들이 좀 교정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 개신교는 이제 일종의 신앙의 언어나 제도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밈 같은 것들이 있는데 두 개의 이제 갈등적인 밈이 있어요. 하나는 극우주의이고요. 또 하나는 성장주의예요. 극우주의는 기본적으로 증오가 기반이 되고 있어서 신앙의 동력을 증오에서 얻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주의는 신앙의 동력을 축복해서 얻는 거예요. 둘이 때로는 겹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잘 안 겹쳐서 있고 이제 기독교의 신앙 언어와 제도 속에 그냥 스며 있어서 보통 때는 잘 못 느끼고 있다가 어떤 조건과 결합됐을 때 불꽃을 일으키면서 신앙이 어떤 행동과 생각의 동력이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요소가 그 안에 깔려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살펴볼 극우주의에 관한 물음의 출발점은 편의상 20세기, 21세기의 현상과 맞물려서 묻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20세기 끝나는 무렵부터 한국 개신교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그 거대한 전환이
가지고 있는 성격 속에 이제 극우주의가 배태되는 측면이 있고, 또 그 극우주의가 개신교와 일정하게 이제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개신교를 넘어서는 또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90년대,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의 거대한 전환의 어떤 중요한 키워드는 메가처치 대형교회예요. 근데 대형교회는 두 번의 러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8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있었고, 또 하나는 200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8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있었던 대형교회 러시를 선발 대형교회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2000년대 전후로 한 시기는 후발 대형교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대개 특징이 이제 그 두 대형교회 현상을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 개신교를 보는데 되게 이제 좋은 실마리가 되는데요. 선발 대형교회 현상은 개신교가 아주 급속한 성장을 하던 시기에 개신교의 대형교회들이 속출을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대형교회는 전국의 대도시들에 산계에 있고요. 주로 이제 성장의 주된 그 요소들은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해 들어오면서 대형 교회들이 속출하게 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한 사람들이 되게 빈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학력도 높지 않았고, 그 당시 뭐 전체적으로 사회가 학력이 안 높았지만, 또 개신교가 그 해방 이후부터 한국 개신교는 한국 사회에 그 어떤 인구는 작았지만 한국 사회에 자원을 과점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에 많이 있었는데, 80년 전후로 한 시기에 대성장기에 개신교를 입해 들어온 사람들의 상당수는 그런 한국 사회에 이제 중산층 정도의 사람들도 많았지만, 특별한 특히 중요한 것은 도시로 유입해 들어온 분들이 이제 주로 중하위층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대성장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새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개신교가 이제 아니었다가 개신교 신자가 되는. 근데 이제 두 번째 러시가 일어난 2000년대 전후에는 개신교의 성장세가 거의 멈추어서 심리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시기에 개신교의 특정한 교회들이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교회들의 이제 신자 이탈 현상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휴발 대형 교회는 주로 강남권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전국의 대도시들이 아니라 강남, 강동, 분당 지역, 이게 거의 일방적으로 국한된 현상이에요.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대부분의 후발된 교회들은 이 지역들에서 나타납니다. 신자들은 새 신자들이 아니고 주로 다른 교회에서 이탈해서 온 신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강남권 현상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들이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학력도 비교적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강남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젊은 층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년의 중산층보다는 젊은 중산층들이 많이 개신교 신자로 유입해 들어왔, 대형교회 후발된 교회로 유입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학력도 높고 자산도 많고 상징 권력도 또 상당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층들이 모여들어서 만든 교회가 후발 대형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형 교회라고 하면 이제 이 정확한 규정은 없고 이제 미국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되게 신자들이 일요일 날 대예배 때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들이 2,000명이 넘으면 대형 교회라고 불러요. 메가처치라고. 그런데 이제 10,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미국에서는 기가처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메가처치와 기가처치들을 합해서 그냥 대형 교회라고 제가 편의상 부르는 거고요.
나눠드린 자료에는 거대 교회인가 뭐 이렇게 아마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가처치 플러스 기가처치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강남권 교회들로의 이동 현상은 단지 신자의 이동이 아니고 개신교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개신교가 이제 그 과거에는 뭐 중하위층 사이에서 뭐 부흥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신자들의 유익과 팽창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뭐 그런 종교 현상은 되게 감정이 분출하고 약간 폭발적인 이제 뭐 그 예배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약간 합리주의적인 신앙 양식들이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절에 대형교회를 이끌어간 이제 그 대형교 현상을 이끌어간 그 교회들의 분위기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들이 이제 빈곤계층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거기서는 이제 중요한 신앙의 어떤 개념이 풍요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는가라는 물음이 신앙의 중요한 숙제였죠. 그러니까 선발대형교회 현상을 이제 주도했던 것은 조영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영기의 메시지의 핵심은 삼박자 구원론이거든요. 삼박자 구원론은 이제 영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이 패키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의 축복이 조영기 현상의 핵심인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 이제 풍요라는 것은 무에서 만들어진 풍요니까 이제 빈곤한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은 이제 부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후발대형교회에서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통해서 교회의 신앙 제도와 담론들이 구성됐다라는 것이죠. 교회들의 이제 이런 신앙 형태는 성공하지 못한 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이제 이 성공한 교회들 따라하기 붐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풍요의 신학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방을 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실패했을 뿐 아니라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축복이 필요한 계층들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지 못해서 기회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더더구나 IMF 이후에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자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윤리적 과제가 이제 신앙의 어젠다가 됐을 때 소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로받지 못한 계층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더 절망의 나락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또 한편으로 이제 교회가 자기에게 삶의 동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 그런 이들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탈 현상이랍니다. 그러니까 후발대형교회나 중소형 교회들은 후발대형교회로의 신자들의 이동으로 신자 유출이 있었고, 동시에 위로받지 못한 몰락한 대중들이 이제 교회로부터 떠나서 다른 걸 찾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그 시기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천지의 급속한 팽창이 있던 시기예요. 200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신천지는 급속한 성장을 해요. 그 성장의 추세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장 추세만큼은 아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가장 아주 왕성한 성장을 했는데요. 그 시기에 신천지로 유입된 신자들은 대부분 개신교 신자들이었고요. 청년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몰락한 개신교 청년층들이 상당수가 개신교에서 신천지로 이동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층은 이제 몰락한 노년층들인데요. 그 몰락한 노년층들도 이건 좀 복잡한 얘기가 필요해서 뭐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몰락한 노년층, 이건 좀 긴 얘기거든요. 몰락한 노년층들도 교회에 대한 충성심을 이제 잃어버리는 이들이 많았고요. 그런 이들이 상당수가 이제 거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신자들의 이탈 현상은 개신교 중소형 교회나 선발대형교회 목사들로 하여금 이제 열패감에 빠지게 하고, 그런 열패감에 빠진 그 개신교 목회자들이 이제 후발 대형 교회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정치에 관여해서 교회 정치를 통해서 이제 교단의 정책이나 교회 연합의 어떤 정책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기에 한기총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한기총은 이제 89년도에 출현하는데, 그 한기총의 출범의 이념은 극우주의 신앙을 복원하자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극우주의 신앙이 개신교 안에 밈처럼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장지상주의 시대에 뭐 극우주의적인 신앙이 상당히 느슨해지거든요.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러니까 일부의 이제 그런 걸 문제로 여긴 극우 성향의 목회자들이 만든 게 주로 이제 원로 목사들 중심으로 만든 것이 한기총이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은퇴한 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힘을 못 발휘했어요. 그러다가 2003년 무렵에 노무현 대통령 출범할, 그러니까 참여정부 출범할 때 시청 앞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거든요, 한기총이. 그러면서 한 3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주최 측이 추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신천지는 그 굉장히 강력한 교회 연합 조직으로 부상해서 2012년경까지 이제 한기총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2003년부터 2012년 사이는 한기총의 전성 시대예요. 2012년에는 이제 한기총의 가맹 교단들이 대부분 탈퇴하고, 또 그 교회 한기총에 기부금을 냈었던 대형 교회들이 기부금을 내지 않게 되는 시기거든요. 굉장히 결정적인 전환의 시기인데, 그 시기까지가 한기총의 시대인데, 이 한기총의 전성 시대를 추동했었던 극우주의적인 교계 지도자들과 또 열패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중소형 교회 목회자들과 선발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극우주의적인 진영으로 결탁하면서 한국 개신교의 극우주의적 어떤 연합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기총은 개신교를 극우주의로 추동하는 중요한 세력이었고, 2012년까지는 한기총의 영향력이 막강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기총의 2012년 이후에 한기총의 시기는 이제 급속하게 무너져서 시민사회는 한기총이 여전히 이제 중요한 것처럼 보고, 한기총의 행동이나 뭐 메시지가 개신교의 목소리인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개신교 안에서는 한기총의 극우주의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가운이라는 인물은 이 한기총과 더불어서 성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군소교단, 이제 보잘것없는 교단 소속이었거든요. 그리고 학력도 이제 좀 어떤 교단인가 학위인 것 같아요. 문교부인가 학위가 아니고. 그리고 뭐 또 그 가문의 배경도 빈약하고, 개신교는 이제 그런 연줄주의가 굉장히 강한 집단인데, 그런 집단에서 뭐 하나 내놓을 게 없는, 근데 이제 능력은 되게 뛰어났던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기총의 일종의 중간 지도자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으나 이제 평가는 그분의 성과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기총의 시대가 무너진 이후에 한기총에 더 이상 뭐 할 사람들이 없던 시절에 한기총의 대표 회장이 됩니다. 이게 2019년이고요. 그러나 이제 한기총을 이제 정광훈이 살려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정광훈에게 기회가 온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를 하는데 이제 시내에서 몇 개 태극기 집회가 있었지만 정광훈이 이제 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부흥사였고 이 대중을 이렇게 감정을 굉장히 고조시키면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타의시종을 불허하는 또 개신교는 그런 점에서 또 이게 어떤 설비나 이런 운영에서 굉장히 잘 훈련된 집단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집회보다 비교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극우 지도자들이 정광훈을 이제 영웅적 존재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2019년, 20년경에 있었고, 그러면서 정광훈이 이제 극우의 상징이 되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정광훈이 극우의 상징이 되는 과정은 개신교를 일종의 극우 중심의 연합으로 묶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 현상입니다. 정광훈이 중심이 되는 것은 개신교가 정치적으로 결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신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커넥셔니즘이 굉장히 강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극우적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광훈이 전면에서 지도자로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끼워 넣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팽배했죠. 그래서 이제 정광훈은 이제 그런 점에서 개신교의 마이너리티이고, 그래서 이제 정광훈 현상은 굉장히 이제 개신교의 종교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식을 넘나드는 아주 그 혁신적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광훈이 이제 뭐 이 거리에서 정광훈이 이제 사람들 극우 집회를 열고 그러면서 이제 아스팔트 위로 모여든 사람들은 개신교 아까 말씀드린 노년층의 개신교도들 상당수가 정광훈의 열렬한 이제 어떤 정광훈을 추앙하는 대중으로 참여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흥미로운 건데요. 그러니까 자산을 꽤 가지고 있는데 성향이 극우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 주류는 극우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약간 글로벌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개신교의 중심 세력이거든요. 후발대연교는 그런 분들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아주 그런 신자유주의적 전쟁터에서 일종의 강력한 전사들이 개신교의 리더들인 거죠. 개신교 신자들이 그들이 이제 개신교의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고, 이제 목사들은 이제 그런 분들을 자기 교회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분들 취향에 맞는 교회를 만들어 간 게 후발대연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극우적 목소리가 상당히 작아진 겁니다. 목사들이 극우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적인 그 어떤 신자들의 기호에 맞는 행동과 기획들을 막 해 나가니까 극우적 성향이 강한 신자들이 반발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네 교회 목사에 대한 실망감을 품고서 정광훈의 집회에 참여하거나 후원자가 됩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가 추산한 정광훈이 1년 동안 모아들이는 기부금 액수가 한 1,000억쯤 된다고 하는데 그 굉장히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어디서 그 많은 돈들이 모여들까? 아마 제일 큰 비중은 그분에게 기부하는 거리에
신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교회에서 11조를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줄이고 정강훈의 집회에 기부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이제 개신교 신자는 아닌데 극우 성향의 사람들, 그런 분들이 또 정강훈에게 집회에 모여들었죠. 청년층은 비교적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도 여성층이 좀 현저히 적었고 남성 노년이 많았고, 그 정강훈 집회는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그 이제 다시 시간을 앞으로 가서 2012년 무렵에 우리 저 일베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온라인 우파가 그 무렵에 막 활발하게 등장을 해요. 개신교도 그런 온라인 우파 운동하는 분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개신교에서 막 떠돌던 말들이 미디어 선교예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인데, 그때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많은 교회들이 미디어 선교하는 기구들의 서포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어 선교가 이제 조금 반짝하다가 사그라들면서 이제 개신교에서 나온 어떤 새로운 그 언어가 그 플랫폼 선교라는 말이 이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일베도 DC 인사이드 같은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개신교에도 이제 그런 플랫폼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온라인 구구가 등장했고, 그 온라인 구구는 굉장히 많은 단체들에서 이제 많은 그 어떤 공간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특성 자체가 약간 이제 경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같은 를 표방하는 이제 플랫폼인데도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개신교를 넘나드는 그런 게 막 있었던 그런 요소가 있었죠. 그런 이들이 활발하게 있고, 그들은 주로 오프라인 공간으로는 잘 나오지 않았고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2024년 5년에 이른바 내란 시기에 그들이 갑자기 광장으로 나왔고, 그들이 광장에서 나오면서 접속했었던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정강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공간과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이 만날 때,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할 때 그 이 이질적이고 그런 것, 그다음에 또 거기엔 또 오프라인은 또 어떤 오프라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고, 또 어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충당하는 하고 제공해주는 이제 그들의 극우의 어떤 그 오프라인 플랫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정강훈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정강훈과 이제 온라인 극우 간에는 이제 모종의 이제 그 어떤 친화적인 요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뒤에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언론들이 정강훈 얘기하면 또 동시에 소년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라고 그냥 통칭 부르는 그런 얘기를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년보 목사는 정강훈과 완전히 대조되는 개신교 안에서 분입니다. 이분은 교단이 큰 교단은 아니지만 개신교에서 그 빅스피커인 교단이에요. 그 교단의 목소리는 개신교에서 누구든 무시할 수 없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교단에서도 이 사람은 이제 꽤 인정받는 목회자예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교회를 하는데, 부산에서도 이제 그 이제 변두리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대형 교회를 만들어냈다는 점, 이런 게 개신교 목사의
평가에서 제일 인정받는 요소거든요. 대형교회 만들어냈다라는 그 자수성가에서. 그런데 또 게다가 이 사람이 중요한 교단 출신이고 또 이제 이분이 그 학력도 교단 인가학위가 아니라 문교부 인가학위고 뭐 이런 것들 어떤 그 교단 분들이 이분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굉장히 전도를 중요시 여겼고 팽창주의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시민사회가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된 것은 코로나 비대면 시기, 비대면 어떤 그를 국가가 강력하게 권장하던 시절에 이제 예배도 대면 예배가 거의 금지되던 시절에 그거에 이제 강력한 반대 전선에 최전선에 나선 분입니다. 개신교는 이렇게 오랫동안 그 개신교의 중요한 특징은 그 종교 근대적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당이라는 장소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회자 혹은 이렇게 성직자라는 이들의 이제 신자 대중과 분리된 어떤 성격.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교리적인 것. 이 세 가지가 개신교의 이제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을 어느 면에서도 이제 소년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정강훈은 이를테면 정강훈의 발언은 되게 논리성이 없고 그냥 그래서 정강훈의 언어를 통해서 정강훈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을 말을 해서. 근데 정강훈은 제가 보기엔 이제 언어가 아니라 소리의 이펙트가 중요해요. 정강훈 집회는 사운드 이펙트가 되게 중요한데 소년보는 되게 내러티브적입니다. 서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그런 서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의 글과 말의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정강원과 달리 교회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로서의 교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교리의 경계를 안 넘어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전형적인 그 이제 근대적 개념의 프로테스탄트에 가장 적합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극우인 거죠. 이런 극우는 뭐 과거에 한경직 계보를 잇는 많은 개신교 리더들, 극우적 개신교 리더들에게서 보여줬던 측면이 있어서 정강원의 극우는 사실 새로운 요소가 여기까지는 별로 없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새로운 요소가 이제 이게 좀 생경하실 텐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현상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신교 현상이 있어요. 그 개신교 현상이 이제 개신교에서 이제 그런 현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칭할 때 그걸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건 이제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리스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사도는 서기 1세기경에 개신교의 카리스마적 리더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제도화되면서 카리스마적 리더는 이제 그가 리더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카리스마적인 요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리더는 이제 세습되거나 뭐 이제 어떤 요소들을 갖춘 사람들에게 권력이 승계되는 방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카리스마적 요소는 현저히 후퇴하거든요. 카리스마적인 언어는 남아있지만 내용은 후퇴하는 현상들이 이제 2세기, 3세기 되면 이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 같은 경우는 14세기경에 출현한 프로테스탄트는 14세기가 아니고 16세기죠. 16세기경에 출현한 프로테스탄트는 사도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명제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톨릭은 훨씬 오래된 가톨릭은 사도들의 시대와 사도들이 없어지는 시대, 그런 시대를 이제 경유하면서 나타난 제도적인 교회 현상이었기 때문에 사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사실상 사도는 교황에게만 승계돼요. 그리고 교황은 그 콘클라베라는 이제 추기경들의 회의에서 밀실에서 선출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정치력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권력의 승계 방식이 카리스마적 리더의 요소를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도 개념 자체는 사도를 부정하지 않지만 사도와 관계없는 형상의 이제 권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사도 운동은 우리 시대에 사도가 다시 있다, 사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영웅 서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영웅 서사를 가지게 되면서 극우적이다 하면 이게 파시즘 현상과 유사하잖아요. 그런 측면이 이제 있는데 특히 이제 신사도 운동을 얘기한 이들 중에 이제 주류 그룹들 상당수가 극우주의와 링크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도 운동이 이제 21세기 미국 극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그 트럼프 이기 트럼프 그러니까 부활한 트럼프의 트럼프 부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사도 운동가들이 전 세계 극우적 체계를 이제 확산시키고 싶어하고 또 이제 이들이 이제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주장을 막 열렬히 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라는 것은 기독교적 어젠더와 이념을 통해서 국가 제도가 구축되는 교육이나 뭐 언론이나 뭐 무슨 국가 체계나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들은 이제 10개의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10개의 산을 기독교로 바꾸려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굉장히 기획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신사도 운동의 리더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일단은. 그리고 그런 이들이 2024년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이것을 수입상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의 수입상들이 있고 그 수입상 중에 중요한 인물의 하나가 손현보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현보 목사는 그런 신사도 운동의 리더들과 같이 저 송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갔죠. 그러면서 이제 손현보 목사가 대면 예배 거부하는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극우적 발언을 하게 되면서 지금 극우의 전선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극우적인 환경직의 계보를 잇는 이제 극우적인 어떤 개신교 극우의 리더들과 손현보는 유사하면서도 다른 측면은 이제 신사도 운동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정강훈과 손현보가 이제 지금 개신교 안에서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데 정강훈의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스팔트고 여기에는 이제 개신교와 비개신교 혹은 비종교인까지 모여드는 어떤 그 극우 현상이어서요. 이제 교회라는 장소성이 이제 장소성을 넘어서는 어떤 종교적 담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부금도 거기서 굉장히 많이 유입되어 들어오니까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그 서부지법 테러 있을 때 그 몇 사람들이 흥미로운 직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특임전도사라는 이게 개신교에 없는 직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적 활동가들을 서포트하는 일들은 개신교에서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직의 이름을 부여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직과 성직이 아닌 것의 구별 짓기가 개신교는 되게 중요했는데 정강훈은 그것을 넘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강훈은 끊임없이 이제 교리적인 그 이단 시비에 걸려 있거든요. 그분은 개신교 교리를 넘나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탈교리적이고 탈성직적이고
탈장소, 교회성, 교회적이고 이런 요소가 정강훈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모던 처치 운동에 대해서 그는 포스트 모던 처치 운동일 수도 있고 프로 모던 처치 운동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요소가 중첩돼서 정강훈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계를 꿰뚫고 이뤄지는 정강훈 현상은 흥미롭게도 그는 전형적인 오프라인의 활동가지만 온라인 공간의 속성과 묘하게 유사한 거죠. 그런 유사성이 아마 온라인 구구가 접속하기에 용이한 어떤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성에 대해서 별로 충성심을 갖고 있지 않은 청년들 혹은 기존의 종교성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청년들은 정가원과 접속하기 용이한 것이죠. 극우 청년들이. 이제 그들은 일단 정강원을 교도부로 삼고 이제 극우의 오프라인 공론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년보는 이 사람은 청년 그 전도 되게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최근 들어서 아낌없이 청년 선교를 위해서 돈을 쏟아부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많이 양생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에게 양성된 청년들은 기독교적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들에게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는 신상품이 오면서 이게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으나 소년보는 이제 한편에서는 소년보가 신사도 운동과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소년보가 나서니까 정강원이 있을 때 망설였던 많은 이제 극우 리더들이 개신교 리더들이 소년보를 지지하면서 극우적인 전선에 이렇게 발을 옮겨 놓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정강원이 있는 한 개신교의 연합은 잘 안 되는데 소년보가 있다면 개신교의 엘리트들이 소년보와 연결되어 있는 개신교 보수 극우적 보수대 연합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개신교가 극우적 보수대 연합이 가능할까?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전 별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소년보는 이제 극우 성격이 조금 물러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보수 중에서는 조금 더 극우에 가깝지만 극우적이지는 덜 극우적인 형태의 어떤 성격을 지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소년보를 중심으로 한 극우 운동은 약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들고 정강훈 현상에서 이제 우리가 걱정스러운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상은 확장성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또 사회적으로 환영받기 어려운 그런데 강성한 극우들이 연결돼 있어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이 테러리즘 극우와 테러리즘이 만날 때 이 정강훈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테러리즘은 스폰서가 필요하거든요. 현대 테러리즘은. 근데 그런 점에서 정강훈은 충분한 스폰서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에 우리가 걱정할 가장 큰 문제는 테러리즘일 것 같아서 정강훈 현상이 여전히 저에게는 걱정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듬성듬성 얘기해서 뭐 얘기가 막 빠진 부분들도 많을 텐데 혹시 이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을 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없는 발제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예. 거의 뭐 한편의 무협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 오랜만에 뭐 다른 그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상과 이렇게 조직화, 특히 이제 뭐 이 기층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의 제 앙상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좀 말씀을 좀 잘 들어본 것 같습니다.
발제는 들었고요. 아마 뭐 저도 뭐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좀 생기긴 했는데 좀 게스트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은 좀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좀 쉬면서 좀 질문도 좀 정리를 해보고요. 자리 정리를 좀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뭐 본인 의견도 좋고요. 그런 뭐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 저 채팅창에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좀 보고 있다 같이 뭐 토론을 하든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으로 부르지 말아 달라고 하셔서 김진호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 저기 이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어서 요거부터 좀 받고 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조금 길어서 넘어간다고 하셨던 노년층 설명을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좀 질문해 주셨는데 네, 그 부분부터 일단 노년층 신자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산이 있는 노년층과 이제 자산이 없는 노년층이 있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건 이제 자산이 없는 언더클래스 노년층 얘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제 노년 빈곤율이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제가 몇 분 인터뷰를 한 분들 통해서 이제 그분들의 신앙의 경로가 좀 보이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노동 현장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지금보다도 그분들의 세대가 그 열악한 현장을 이제 견뎌내는 그 폭력과 뭐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이제 개신교 신자가 된 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교회는 부흥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부흥회는 이제 감정을 굉장히 집중시켜서 업시키기 때문에 부흥회를 한번 하고 나면 뭔가 세상을 견뎌낼 것 같은 이제 인파워먼트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반복되면 그거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교회는 또 더 강렬한 종교 체험을 신자들한테 선물해 주는데 그게 이제 노천 기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산기도원이라고 흔히 부르는 건데요. 이 산기도원은 굉장히 강렬한 종교 체험들을 하는데 이게 거의 뭐 이렇게 약간 좀 마약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강렬한 체험을 하는데 하고 오면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가 인파먼트에 있는데 또 이렇게 좀 세월이 뭐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다시 힘이 빠지고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이제 그런 부흥에 이제 집착하는데 그 과정은 이분들이 이제 노동력을 상실해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교회는 다 참여해야 되잖아요. 예배는 주일은 그 당시에 뭐 요새처럼 주 5일 엄격하게 지켜지는 시대가 아니고 뭐 일주일이라도 더 야근도 해야 되고 뭐 그러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을 점점 잃어가는 과정과 이제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신도가 되는 과정이 겹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완전히 노동력을 상실할 때쯤 그분들의 경로가 산기도원의 기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기도원은 이제 산기도원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빠른 속도로 그분들이 감정적으로 고조되게 해줘야 되거든요. 산기도원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고조되게 할 때 좋은 것은 이제 미리 감정적으로 업돼 있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리액셔너들이. 근데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면 그냥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막 방언을 하고 뭐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나자빠지고 막 거품을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집회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일종의 플래시보 이펙트처럼 이제 질병으로부터 나아진 느낌을 겪는 이제 체험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이게 이제 산기도원의 성공 스토리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특히 2000년 전후로 한 시기에 교회가 강남권 교회들이 급성장하는 시기에 교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학력 좋은 사람들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교회가 산기도를 활용하지 않게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 90년대 한 중반 이후부터 개신교계 교계 신문들의 기사 이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산기도원 매각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기도원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산기도원이 사라지는 시기에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거리의 전도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런 그분들의 언어가 산기도원의 언어와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의심이 가잖아요. 두 개가 연관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산기도 그 거리의 전도자들이 갑자기 이 수가 확 줄어드는 시기가 오는데요. 그게 태극기 집회가 막 활성화될 때 그들이 확 줄어요. 그럼 또 거기 연관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 연관성에 대한 의심을 품고 제가 이제 태극기 집회를 이제 수십 번 참여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한 세 분 정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집회 뒷골목 가면 그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뒤에서 이제 차 마시거나 라면 드시면서 이렇게 담소 나누는 데가 있어요. 근데 담소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되게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제가 만난 분들은 경로가 그런 경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건데 산기돈의 기식자였다가 이제 거리의 전도자가 됐다가 태극기 집회에 이제 태극기 전사가 되는 이 과정과 비슷한 과정,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좀 더 덜 격정적인 과정을 거친 분들도 있었을 건데 그런 노년층들이 교회에서 이제 일종의 절망 계층들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교회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게 됐을 때 이제 그들을 호출하는 것이 이제 극우였던 것 같아요. 왜 하필 극우에 호출되었을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 경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제가 만난 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산기도원에 있다가 가족에게로 우선 돌아가거든요. 산기도원이 없어지면서. 근데 가족들이 그분들을 감당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쪽방에 이제 기거를 하셨어요. 전부 제가 만난 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 쪽방에 기거할 때도 이분들이 말이 많으니까 한번 말하면 그냥 아낌없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몇 시간을. 저도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려면 몇 시간 동안 들을 준비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냥 혼자 막 화내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공통된 특징들이 처음엔 시국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좀 지나면 가족에 대한 얘기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분들의 분노가 이제 제일 표출되기 쉬운 곳이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거리의 전도자들이거나 뭐 파고다공원이나 이런 데 계실 때는 또 길 가는 젊은 여성들한테 막 화를 내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분들은 이제 자신들에 대한 이제 내 생각에는 이분들이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살아온 시대나 시간들이 그 열정을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박탈감 같은 것들이 이제 그분들에게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분들에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고 물은 닫은 거죠. 사실 말을 듣기가 어려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이제 거리 전도자는 일방적으로 말하는데 이제 탁골공원 하면 자꾸 그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태극기 집회 가면 진짜 동병상련이에요. 그분들이 진짜 막 말이 터져 나오고 또 그분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것은 이제 증오죠. 그 이념적 증오를 통해서 이제 표출을 그 어떤 상처받은 감정을 표출하는데요.
제 생각에 이제 그런 노년층들이 극우가 되는 과정들이 이제 그런 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노년층들의 극우 현상을 이끌어간 것은 개신교였던 것 같아요. 정강원 씨 같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강원 집회에 가면 노년층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개신교 신자였던 분들이고, 그런 경로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상처받은 노인으로 남아 있는데, 상처받은 노인들이 갈 곳이 없던 현상과 갈 곳 없는 그들에게 일단 오면 이제 뭐 가끔 어떤 모임에서는 이제 출석을 체크하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그들을 동원한 데서는 뭔가 이제 그들에게 출석료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거기 오면 또 뭐 왜 우리 태극기 집회 아니 저 응원봉 집회하면 막 그 착한 어른들이 뭐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 절망계층의 노인들에겐 훨씬 더 절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제가 보기엔 이제 에, 노년층들의 노년 극우들은 이제 그런 경로들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뭐 그 지금 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뭐 질문하실 내용이나 없으신가요? 또 시켜요?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다른 게 아니고 뭐 좀 아까 노인분들 문제랑도 관련이 된 건데 뭐 요즘 청년들도 굉장히 뭐 일부 청년이지만 그게 이제 부각돼서 더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대형 교회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이 그 교회 밖 극우 세력들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제가 느끼기엔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제 대형 교회에서 추락한 사람들 이런 표현이 있으셨거든요. 이 추락한 사람들이 갖는 어떤 정서적 이런 스킨십이 사실은 이 극우를 준동하는 정치적 세력이나 뭐 정광훈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계급적으로도 너무 다른데 그냥 그게 종교라는 힘 때문에 아니면 그런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일치감을 많이 느끼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그 부자들과 이분들의 정체성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분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 몸빵을 대주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격차? 이런 거를 도대체 뭘로 극복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청년층은 사실 이제 제가 접근이 쉽지가 않아서 이제 잘 알지 못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청년층 중에는 그 이제 언더클래스 청년들은 상당수가 신천지로 이동을 해갔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것은 이제 일종의 순기능이란 차원에서 신천지의 순기능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신천지는 이제 그 유입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사회나 교회나 가정에서 폭력의 피해자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존감이 많이 붕괴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신천지의 이제 포교 방식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친구 되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뭐 그런 자기들이 모이는 그냥 사적인 환담의 장소에 초대하고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칭찬하기예요. 이제 미션을 주는데, 미션이 되게 이제 그 하기가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은 미션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들을 성공하면 거기서 일종의 제도적인 축하 칭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계급이 승급되듯이 일종의 이제 저 다단계 같은 것처럼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이제
인파머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이제 지금도 그런데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어떤 정치 전선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천지는 극우화 될 수 있는 언더클래스 청년들의 상당수를 신천지가 흡수하는 바람에 그들이 극우화되지 않은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천지에 유입된 청년층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 안에 뭐 언더클래스든 아니든 극우적 성향의 사람들은 계속 있거든요. 청년층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굉장히 엘리트 청년들이 극우적이라는 거.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미국의 극우 현상에서 중요한 게 이제 온라인 기반의 극우들이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대한우파라는 용어가 이제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얼터너티브 라이트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그 지난번에 미국 의사당 정관이들 중에 이제 대한우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상당히 엘리트들이 많았어요. 직업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몰락한 계층이 아닌 청년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극우 청년 중에 상당수가 엘리트들이에요. 제가 이런 온라인 공간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이제 후배 도움을 통해서만 이제 다가갈 수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이제 뭐 익명의 공간에서 이제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뭐 그 변호사 자격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의사 시험 합격한 거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계층적 필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주변으로 밀려나거나 떨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들이 이를테면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질서는 개신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런 우리 사회에서 파워 엘리트의 비율이 개신교 신자가 4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는 20%가 안 되는데 한국 사회 파워 엘리트의 40%가 개신교 신자라는 얘기는 특히 그들이 강남권 교회들에 집중되어 있다면 개신교가 얼마나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학력이나 이런 데 집착하는 문화가 강하겠어요. 그런 데서 굉장히 엘리트 청년들이 이제 아주 혹독한 이제 집안에서 학대에 가까운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견뎌낼까라는 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들이 극우화되는 경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제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확대 해석을 해보면 몰락하지는 않았지만 몰락에 대한 예감,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제 일종의 한편에서는 성공지상주의적인 게임에 몰두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누군가를 증오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청년들은 이제 한 20년쯤 전에 박건일 씨가 그분들이 이제 극우 행동을 하는 어떤 동기를 주목 경쟁이라고 attention struggle이라고 하는 용어로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념이 그들을 누군가 혐오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싶어서 혐오 경쟁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목 경쟁이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수익이 창출되기도 하잖아요. 일종의 혐오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극우화된 청년들이 자기를 인파워먼트 시키면서 이제 이제 극우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개신교 대형교회를 연구하다 보면 개신교의 어떤 석사 논문인데요. 한 친구가 이제 석사 논문에서 헌신 노동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개신교에서 이제 청년들을 굉장히 강도 높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근데 그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이 친구들이 또 굉장히 학력도 좋고 하니까
자기들이 종교적 트레이닝 외에도 자기들이 견뎌내야 되는 경쟁자들이 너무 막강한데 거기서 그 경쟁에서 또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경쟁에 살아남아야 돼요. 그 안에서 살아남을 때 그는 교회 이너서클에 진입할 수 있어서 교회가 주는 이제 어떤 그 비대칭적인 자산들의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청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뼈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한 피로가 그들의 이제 마음의 질병으로 이어지는 뭐 이런 거를 다루는 논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들 중에 일부가 아마 극우적인 어떤 선택을 통해서 어떤 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쾌락을 찾아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중에는 이제 언더클래스화된 청년들 일부가 이제 개신교 안에서 분명히 극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뭐 계층에 관계없이 극우적인 청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엘리트 청년들은 그 어떤 신자유적인 경쟁 체제에서 열심히 이 사투를 벌이면서도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위한 방식으로 극우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정도가 제가 그냥 현재 알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해석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연구가 정말 필요합니다. 청년이 지금 초등학교 이제 5, 6학년쯤 되면 그때부터 이념적으로 극우화되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로로 극우화되고 있는지 그들이 여러 체험들이 그들을 극우적인 정보만 그들이 습득 이게 접촉하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반대적으로 이렇게 이끄는 정보들도 있는데 왜 그들은 이제 극우 쪽에 더 기울게 됐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경로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뭐 저 다른 예, 예, 제가 현수 선생님 뭐 예,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 뭐 다른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뭐 굉장히 과묵하세요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듣고 많이 배웠는데요. 제가 중간에 잠깐 일이 있어 못 들은 순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혹시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되게 보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애니 첸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고 미국의 그 불법 선거 담론이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되게 크게 미쳤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도 이 불법 선거라는 음모론이 시작된 게 황교안부터였다고 한다면 이게 되게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게 한국 사회를 완전히 이제 뒤집어놨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혹시 요 관계에 대해서 좀 보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온라인 기반의 이제 그 극우 현상들을 이제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대안우파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alternative right라는 용어를 쓰이는데 그 alternative right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그룹들이 개신교계 극우예요. 근데 개신교계 극우인 사람들이 상당수가 자기들을 지칭하기를 신사도운동이라고 지칭하거든요. 신사도운동 계열의 이제 신사도운동은 이제 개신교에서 이제 주로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난 세 번의 성령운동의 웨이브가 있거든요. 그 세 번째 웨이브와 연결돼 있어요. 첫 번째 웨이브는 주로 이제 20세기를 전후로 한 시기에 이제 산업화가 막 이루어지면서 시골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올 때 그 야만적인 도시 상황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대중들 사이에서 일어난 성령운동이거든요. 그 성령운동 시기에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들이 이제 그때
막 그 성령 운동에 이제 열기를 받으면서 아시아 선교에 불탄 청년들 일부가 한국으로 왔어요. 예, 두 번째 성령 운동은 우리 이제 한 1960년대 이후에 소비 사회로 사회가 발전하던 시기에 그런 변화에 약간 그에서 이제 밀려난 대중들 사이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 운동을 흔히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불러요. 한국에서는 이제 조용기 현상이 이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 두 번의 성령 운동은 다 그 사회에 밀려난 대중사에서 일어난 압도적으로 밀려난 대중사에 일어난 성령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개신교에서 어떤 키워드냐면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하이라키 체계를 이렇게 그 한 방에 뒤집어 전복시키는 형태예요. 굉장히 고조된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병도 낫고 그다음에 그런 것에 이제 뭐 학력도 별로 없지만 방언을 하고 누군가를 고치는 능력 가지면 갑자기 지도자로 추앙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이제 성령 운동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하이라키 질서를 흔들어 놓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성령 운동은 주로 이제 90년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건 주로 이제 그 신자유주의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한병철 씨가 얘기한 피로 사회 같은 경우는 피로 사회로 그 네이밍한 그 질서는 이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막 자신을 불태우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뭐 해도 끝이 없고 끊임없이 쉴 틈 없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번아웃돼서 나타난 이제 질환들, 피로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질환들에 시달리잖아요. 근데 그런 질병 때문에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이제 심인성 질환이라고 얘기한다거나 가족력이 있다거나, 근데 대책은 없는 거죠. 치료받지 못한 엘리트층들 사이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웨이브예요. 세 번째 웨이브는 특이하게도 한국에도 이 세 번째 웨이브 성령 운동의 부흥사 중에 한 분이, 이분이 과학자입니다. 창조과학회를 설립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은사 집회를 매주 이끌고 있어요. 그 집회에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매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뭐 국제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성령운동 지도자고 거기에 굉장히 엘리트층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자유주의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질병에 노출되게 했고 그 질병에서 벗어나려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 운동으로 표출됐는데, 이게 엘리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성령 운동을 정치 세력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도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미국에서는 2014년, 5년 무렵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 트럼프를 부활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2기에 이제 이분들이 참여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저기에서 이제 그런 공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공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이드에서 이제 그 현상을 하는데, 트럼프가 그들이 얘기하는 사도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냥 경유지입니다. 이들의 주장, 이들은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 기독교 국가를 영원히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쓴 10개의 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개의 산이 그 중에 산 하나가 국가고 또 하나가 교육이고 뭐 또 하나가 교회고 또 하나가 미디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 자기들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럽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계획이 성공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강력한 무브먼트로 이제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무브먼트가 미국의 여러 형태의 지금 트럼프가 이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제 이 정책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들을 수입해오는 수입상들이 한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 개신교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몇몇 언론들로부터 이제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소년보 목사가 만드는 대안학교에 대한 이제 두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이제 전형적으로 미국의 신사도 운동의 기획과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뭐 저는 성공 못할 거라고 보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이제 그 공포감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있고 제가 하다 보니까 논점을 이런데 어쨌든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예. 네, 네, 애니첸 같은 분도 이제 그런 신사도 운동 계열의 이제 활동가인 것 같고요. 네, 답변이 뭐 잘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뭐 또 다른 분, 뭐 저도 뭐 오늘 저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는데, 아 대단하네요. 거의 뭐 10개 사는 거의 무슨 강령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고, 이 기독교 이제 천년왕국을 건설하자는 이런 것 같은데, 혹시 뭐 그 신사도 운동한 사람들을 뭐 스스로 부르는 뭐 그런 자기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지난 아까 말씀하신 그 특임 전도사처럼 네, 뭐 그런 이제 그런 계층을 부르는 용어는 예 없습니다. 그런 건 네, 따로 네, 없고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또 강력한 신사도 운동에 대한 이제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그 교회 안에서.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말을 꺼내면 이단시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내용은 신사도 운동인데 겉으로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네. 정강훈 씨가 이제 그 저 한기총 회장이 됐을 때 이제 한기총 운영하는 비용이 없으니까 신사도 운동 계열의 이제 교회를 불러서 이제 임원으로 앉히고 하면서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막 그냥 들고 일어나서 정강훈 이단 뭐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신사도 운동과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지나면 교회에서 신사도 운동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질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강력한 저항이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는데요. 소년보가 속한 교단은 신사도주의랑 거리를 두었던 것 같은데 소년보와 교단 간의 긴장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이제 소년보 목사가 신사도 운동을 공식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신사도 운동 하는 분들이랑 접촉하고 있고 그런 대회를 연 것이 분명하지만 이제 뭐 그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아들이 저 네. 신사도 운동 네, 그렇지만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니까 소년보 목사는 그 교단에 이제 아마 톱10 안에 드는 대형 교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로교단이거든요. 그 고신파라고 하는 장로교단인데 그 교단에서 이제 그 교회가 속한 노회는 아마 소년보 목사가 교회에서 내는 그, 그, 그 교회마다 이제 자기 크기에 맞춰서 이제 돈을 내거든요. 회비처럼. 근데 아마 소년보 목사가 돈을 내지 않으면 그 노회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하나가 교단에서 축출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긴장을 서로 간에 긴장이 있어도 없는 척 할 거고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극우 활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제 목사들 상당수가 손정보 목사에 대한 이제 징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는 분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자기들의 얘기가 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긴장이 없는 셈이죠. 네. 네. 마치 민주노총 그 연맹 관계 이런 거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데요. 네, 뭐 저기 또 다른 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다들
궁금하신 부분들은 다 해소를 하신 것 같은데. 약간 예, 예. 약간 예, 잠깐, 예, 먼저 여기, 먼저. 예, 손희 선생님 먼저 그럼 질문하실까요? 예. 질문이 없으셔서 그냥 이렇게 오늘 강의랑 관계없이 뭘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선생님 보시기에 김문수가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 되게 단호하게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점점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서 네, 혹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뭐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실 것 같은데 윤석열이 석방됐으니까 김문수한테 유리해진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될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인용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러면 이제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지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걱정이 이제 그 정당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없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걱정은 그 극우의 테러리즘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뭐 이번에도 왜 이재명 씨를 암살하겠다고 이제 러시아 총을 뭐 이렇게 반입해 들어와서 뭐 협박이 있었잖아요. 뭐 서부지법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테러가 계속 이렇게 담론이 퍼져나가는데 그 이제 저는 원래 1세기 이 그리스도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1세기에 이제 60년대 말에 그 이스라엘에서 반로마 항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반로마 항쟁이 일어난 시기는 66년이에요. 그 로마 이스라엘의 가나안 지역에 주둔하기는 로마 군대 수백 명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을 하면서 시작된 저항인데, 근데 그 시기 전에 40년대 말경부터 66년 사이에 이제 점차적으로 그 사회가 이제 혼란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 혼란의 시기를 그 이제 성서학자 일단의 성서학자들은 이제 원초적 반란이라는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해요. 그 이제 근데 그 원초적 반란을 추동했던 세력들이 시칼이라고 하는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집단들이 이제 그 일종의 친로마 계열의 인사들을 암살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는 이제 그 테러리스트로 추정되는 이들과 연결돼 있는 민간인들을 막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막 그런,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여론이 지지를 받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그게 로마 입장에서는 이제 그 반란이 그렇게 규모 있는 반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과잉 진압을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아마도 옥타비아누스가 팍스 로마나 선언한 이후로 이제 노예 공급원이 사라진 거죠. 정복 전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생긴 노동의 위기를 그걸 통해서 이제 이제 완충하기 위해서 이제 과잉 진압을 한 거로 보여요. 그래서 그 요세푸스라는 그 시기에 동시대에 살았었던 역사가가 그 이스라엘계 그 노예 숫자가 10만에 달했다는, 이건 이제 과장된 해석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굉장히 많은 이들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이제 그 이 카터 대통령의 정치 자문을 했었던 찰머스 존슨이라고 하는 이의 이제 테러리즘 이론을 성서학에 끌어들인 거예요. 성서 역사학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쓴 이제 블로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책 제목이 블로백인데, 그 이제 테러리즘을 사회가 대응할 준비가 안 됐을 때 여론이 이제 과잉으로 테러리즘에 대한 이제 적개심이 불타오르면서 이제 테러리스트의 증오와
반테러리즘의 징후가 서로 맞부딪히면서 사회가 극단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극단적인 사회 이제 어떤 몰락의 위기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기는 한편에서는 이제 그 정권을 가진 이들의 그 권력 욕망도 한편에서 주목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분노하는 대중들이 그 테러리스트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과 그것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좀 더 깊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뭐 2000년 지난 다음에는 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정반대로 지금 하는 그런 것도 좀 연상이 좀 되고, 그리고 그 해방 전국하고 이제 그 한국 전쟁 전후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좌우익이 이제 혼란스러웠던 이제 한국 상황도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유비가 좀 되는데, 뭐 어쨌든 뭐 이 윤석열 이렇게 뭐 이 파면 이 재판과 관련 이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참 어떻게 나아갈지 계속 좀 고민이 결과도 좀 의심스럽고 네, 뭐 우려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여기 우리 플로어에서 네. 저도 사실은 아까 테러리즘 그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였고요. 사실 교리 수준에서 놓고 얘기하면 이게 딱히 이 어떻게 해석을 극으로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 계열 중에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제 민병대에 대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국가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경직과 이승만의 용어의 기독교 국가는 한국의 정치 신학이거든요. 극우주의적인. 근데 이제 미국 기독교에서도 이제 그 기독교 국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 중에 하나가 이제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민병대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민병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뭐죠? 그 보안관 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촘촘하게 사회를 이제 폭력적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기독교 국가의 방해가 될 존재들을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이 교리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분들이. 이게 90년도 말에 그 묵시록 뭐 휴거 뭐 이런 수준 이런 거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한부 종말론인데요. 그런 것들이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종말론 중에 가장 이제 극단적인 종말론들인데 그런 종말론들 중에는 이제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 대한 절망감이 커서 세상을 등지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을 바꿔버리겠다라는 곳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바꿔버리겠다는 게 극우주의와 결합됐을 때 나타난 현상이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저 역사학자 그 강사인 그 전한길 씨 여기는 뭐 그냥 소년보 이쪽 교단 뭐 사람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 교단 사람은 아닌데 그분이 아마 대안학교를 책임맡게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까지. 예, 그런데 뭐 저는 그냥 이게 계속 경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대안학교 만들겠다고 하는 시도는 이제 대형교회들 특히 후발 대형교회들이 많이 해요. 근데 그 후발 대형교회들이 하는 대안학교는 주로 어떤 동기냐면 한때 왜 조기 유학을 많이 보냈잖아요. 조기 유학은 비용도 많이 들고 아이들이 거기서 못 견뎌갖고 뭐 정신적으로 트라우마 생기는 경우도 많고 가족이 해치되는 경우도 많고 뭐 이런 비용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한
이제 어떤 특수 학교를 만드는데 포커스를 둔 대안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시도들은 이제 가족의 욕망과 그 아이의 욕망과 교회의 욕망이 겹쳐지는 지점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작동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가 필요한 것은 이제 그 국가로부터 서포트를 안 받으니까 국가가 요구하는 커리큘럼대로 학생들 교육을 운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를테면 그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유명한 저널에 논문을 실게 하는 거죠. 뭐 논문을 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선생이랑 학생이랑 공동 연구해서 뭐 같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학교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런 학교가 아니라 거기서 이념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전환기 씨, 뭐 손현보 씨가 말하는 대안학교는. 근데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연 이제 학교에서 이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 가지고 있는 이제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인 거죠. 제가 개신교 청년들, 메가처치 청년들을 100명 넘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교회에 대한 귀속의식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을 못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목사가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게 설교 같잖아요. 목사는 또 설교를 하고 나면 신자들이 인사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제 입에 발린 얘기를 하면 그게 진짜인 줄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기억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개신교인들의 사회인식 조사에 대한 사회인식 조사 작업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 거의 모든 항목이 오차 범위 이내였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개신교인과 비개신교 사이에.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성소수자하고 신천지에 대한 것만 오차 범위를 넘어섰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개신교가 만들어내고 있는 공론장이 효과가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위기의식을 교사들도 하고 있잖아요. 학교가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도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극우화되는 일들이 있다고 할 때 그들이 극우화되는 그 변화에 어떤 경로가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막연히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꼰대 세대들은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년부는 또 그런 청소년 전도에 돈을 쏟아붓는 사람이에요. 아마 돈을 쏟아부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대한 지출한 비용만큼의 효과를 낼 것인가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아마 성공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중에서 그런 이념적 전사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뭐 그건 그렇게 안 해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안학교는 위험스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그런저런 시도를 도처에서 할 거다라고. 네, 아유, 도처에서 그런 시도가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우리도 실패하더라도 돈 한번 쏟아 넣어. 능력이 안 돼서 정광훈 목사 1년에 동원하는 돈이 1,000억 원. 그렇다고 그러네요. 이건 뭐 세금도 안 내는 돈일 텐데. 예, 아무튼 예, 뭐 다른 혹시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예, 뭐 이게 기회가 뭐 날마다 찾아오는 그런 기회가 아닙니다. 김준호 선생님 모시기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 참 한 20여 년 전에 20여 년인가요? 그때 저희 참상 주례 토론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례 토론의 역사가 이렇게 20년 넘었다는 거,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요. 자, 뭐 더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김준호 선생님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라고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개신교는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절망스러운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제 개신교가 비개신교인에 비해서 그 이제 사회 인식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까 성소수자와 신천지 항목에서 오차범위를 넘어섰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소수자 같은 경우도 개신교 신자들의 경우 성소수자를 인권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인권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들을 이제 개조시킬 대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이제 문제에서 인권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가 총력전을 펴서 오차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차이가 비개신교인들보다 차이가 나게 만들어 놓은 항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그 신자들은 더 많은 수가 성소수자를 관용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거든요. 물론 더 진보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우리 사회 이제 시민 사회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에서 개신교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닌데 우리의 착시는 뭐냐면 지금 개신교를 보는 때 정강훈의 입에서 나온 게 개신교라고 생각하고 또 개신교의 어떤 기구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개신교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개신교의 중요한 동료로 작동할 때도 있지만 일단 선거라는 거는 모두가 한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개신교는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가 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집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개신교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절망하시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 하나가 거기서 좀 더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말씀 저희가 자주 듣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이 기독교 내부의 뭐 중요한 얘기들 뭐 말씀들 잘 들었고요. 특히 오늘 뭐 저는 거꾸로 이렇게 좀 반성이 좀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 탈계급화, 탈계층화된 이 언더클래스 집단들로 이렇게 극우주의 이 진영들은 그 안에서 뭐 나름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뭐 노력들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조직하고 쭉 올라왔던 것 같은데 거꾸로 우리는 뭐 하고 있었나 뭐 그런 이제 반성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극우 온라인 이렇게 유튜버들은 많은데 반대로 극자 온라인 유튜버들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들이 많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쉽지 않은 발걸음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진호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치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주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와 계셨는데 손희정 선생님께서 최근 이 탄핵 정국 이 상황에서 뭐 이 응원봉 시며 뭐 여러 형태의 그 여성들의 이 정치적 주체화 이 과정들에 대해서 그것의 원인과 이 동력 그리고 이 배경들에 대한 말씀을 또 듣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들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상으로 모든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